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빚이 무려 1726조라고 그러죠? 빚이 1726조라. 그래요. 엄청난 빚이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또 생각 들기도 하죠. 하지만 한 번쯤은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주택담보대출 최대로 안 받으셨나요? 그리고 신용대출 안 받고 계시나요? 또한 마이너스 통장대출 또 최대로 해가지고 안 받고 계시나요? 사업자 대출 여러분 또 안 받고 계시나요? 또 카드 대출 이런 경우는 정말 급하신 분들이 카드 대출을 받으시겠죠. 그런데 카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약관 대출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죠. 미래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약관 대출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 보험 약관 대출의 특징으로 본다면 뭐 20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 입장이라면 금리가 뭐 8 내지 9% 대출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높아도 약관 대출 뭐 편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 약관 대출도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본다면 중금리 대출, 뭐 고금리 대출, 뭐 캐피탈 대출, 사금융 대출까지 말 그대로 대출의 난리 시대 아닙니까? 물론 또 그래요. 나는 뭐 집도 없고 뭐 주식도 안 하고 또 부동산 투자도 안 하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집이 없다. 그러면 결국 전세 사시는 거죠. 그러면 혹시 전세자금 대출은 안 받고 계시나요? 그래요. 뭐든지 다 이렇게 대출하고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전세자금 대출이란 거는 국민들의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막 푸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또 청년 대출이라서 풀고 신혼부부 대출이라서 풀고 난리죠 그냥. 전세집을 구하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라. 집 사지 마라. 계속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돈은 푸는 거는 좋은데 이자를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은 계시겠죠. 나는 월세라서 괜찮아. 그래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비싼가요? 아니면 월세가 더 비싼가요? 뭐 답은 뻔한 뻔짜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코로나19 사업자금 대출, 그리고 생계위원 자금 대출, 긴급 생활비 지원 대출, 난리죠. 결국 우리들은요, 필수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은행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0년 4사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요, 무려 1726조라는 겁니다. 가계대출 증가액이 2020년 3, 4분기 때는 39조 7천억에서 4, 4분기 때는 44조 5천억으로 이 정도로 증가되었다는 거고요. 예금은행은 전분기 말 대비 28조 9천억 원, 비은행 예금 취급기간은 6조 6천억 원, 기타 금융기관 등은 8조 9천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금은행을 놓고 본다면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기타 대출도 전분기에 이어서 크게 증가하면서 전분기 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는 거고요. 비은행 예금 취급기간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로 전환되고 기타 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증가 규모가 확대되었고 기타 금융기관 등은 기타 대출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축소되면서 증가폭이 다소 축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예금은행인데요. 한번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기타 대출인데 이렇게 증가가 있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인데요. 뭐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 우체국 예금인데요. 이 정도로 증가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기타 금융기관 등으로 보면 보험회사, 연금기금, 여신전문회사, 공적금융기관, 기타 금융중개회사 등도 있겠죠. 결국 돈 빌려주는 모든 곳에서 돈을 빌렸다는 거 아닐까요? 정부와 언론에서는요, 돈을 빌려서 주식, 부동산에 투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맞아요. 사실 돈 빌려서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죠. 하지만 돈을 빌려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하겠지만은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돈을 빌려서 생활비에 쓰고 있지는 않을까요?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지금 뭐 사업이나 장사를 해서 얼마나 많이 손해를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 손해된 금액을 돈을 빌려서 메꾸고 있지는 않나요? 어떻게 보면 많이 가진 자들은 은행 돈을 이용해서 주식이나 비싼 아파트를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요, 은행 돈을 많이 빌려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돈을 빌려서 하루하루 생활하기에 바쁘진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디가 꼭지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디가 뭐 꼭지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뭐 폭락한다, 뭐 급등한다, 폭등한다 이렇게 말해도 미래일은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주식은 3,000포인트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고, 부동산 또한 국지적으로 서울이나 비조정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지금이 꼭지다, 뭐 지금부터 폭락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나요? 하지만 상황은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빚이 많은데, 이처럼 1726조나 되는 빚이 2천원 많은데, 여기에다가 만약 금리가 인상되면 1726조라는 이 빚이 한꺼번에 터지면요, 우리 사회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계산해서요, 1726조 빚이라고 한다면 1%의 대출금리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무려 17조라는 돈이 이자로 지급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이자만 17조라는 거예요. 개인별로 이를 계산 한번 해드릴까요? 내가 금리 3%로 3억을 빌렸다. 1년 이자가 현재는 900만 원이죠. 한 달에 75만 원 부담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3%란 금리가 4%로 인상이 됐다. 1년 이자가 12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이자만 갚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해가지고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같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이 더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신용대출도 받아, 마이너스 통장대출도 받았어, 사업자 자금 대출 받았고, 긴급생활안전자금 대출 받았고, 전세자금 대출 받았고, 보험약관 대출 받았고, 사금융 대출 등등 한두 가지를 더 받았어. 이렇게 된다면 이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자가 올라가면 이러한 이자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이런 이자가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처럼 불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은 매도 물량이 폭증하겠죠. 부동산에서 매도 물량이 폭증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납부해야 돼요. 무엇인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엇인가, 주식이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부동산에도 팔아야 되잖아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긴요.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팔려고 난리겠죠, 난리. 지금까지는 대출을 많이 끌어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오르니까 다행이에요. 가격이 오르니까 다행이죠. 하지만 연거까지 해서 주식과 부동산을 샀는데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기에 이자는 올라가고 자산가치,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면 말 그대로 파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요? 물론 또 그래요. 나는 주식도 안 하고요, 부동산 투자도 안 해요. 그러니 나하고는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은 결국
빚이 1726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남의 일인가요? 그러니 정부에서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막다하게 푸는 거 아닌가요? 막다하게 풀린 돈으로 또 인플레이션 현상, 초인플레이션 현상, 이러한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조치도 이제 뒤따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금리를 올리면 또 어떻게 돼요? 이러한 또 난리가 또 발생되겠죠.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언제 금리를 인상하나, 이러한 눈치와 국내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러한 눈치만 살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는 굉장히 불안전한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이제 주식과 부동산에 있어서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물론 예전에도 위험했죠.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빚내서 투자해서 성공들을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빚내서 수익이 발생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매일 미국 금리 변동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수요는 세금 강화와 대출 규제 등등 다 하시잖아요. 따라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요. 공급은 83만 가구 발표로 공급은 증가하겠다고 하니 그 실효성은 둘째 치더라도 투자 심리가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서 거래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현재 부동산 실정을 정확히 그냥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법인 투자자, 한동안 법인 투자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부동산 법인들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법인으로 투자들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그리고 투자 세력들 이제 서서히 약화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또 비조정 대상 지역 이런 지역적 투자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지역적으로 부동산이 꿈틀꿈틀대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에 전세금까지 만약에 안정화가 된다면 아마 전세금 쉽게 안정화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은 혹시라도 전세금까지 안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급등한 아파트 가격 또한 안정세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또한 거대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의 부동산 투자 방향은 공격적이기보다는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결국 제가 보는 점에서 빚 1726조 남의 일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앞으로 가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